얘기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죠. 16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선택지 먼저 점검해 보죠. 자, 사회, 그리고 퍼스널리티 유형, 그 다음에 그 사회의 특성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내부 지향형 퍼스널리티, 이런 사람은 전통적인 규범보다 내면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환경, 다른 개인이 다른 행동 보이는 것은 퍼스널리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퍼스널리티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일단 이거 잡으시고요. 핵심은 퍼스널리티죠. 1문단 한번 보죠. 사회화를 통해 개인은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인식한다. 일단 사회화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뭐 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일단 사회화, 그 다음에 다른 점 인식이라는 거 바로 어디서 나오나요? 2번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은 퍼스널리티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인데, 이 때문에 개인들은 동일한 환경이 있어도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환경이 동일하다면 뭐와의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달라지면서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4번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단 한번 가보죠. 여기에요. 자, 리스만은 퍼스널리티 유형을 전통 지향형, 내부 지향형, 타자 지향형으로 구분한다. 일단 내부 지향형이 3번에 나와 있었어요. 자, 이러한 퍼스널리티 유형은 그 사회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라고 해가지고요. 퍼스널리티 유형이 뭡니까? 사회의 발전 단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리티 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1번에 퍼스널리티 유형이 사회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죠? 영향을 받는 건데 오히려 주체로 설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죠. 3번 아직 남았어요. 요거. 자, 전통 지향형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예요? 전통적인 문화적 표준, 종교 등에 의해 잘 통제되는 유형이고, 이제 나오네요. 내부 지향형 같은 경우는 내면적 사고와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3번에 내부 지향형은 뭡니까? 전통 지향형과는 다르게 내면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다 했을 때 이것도 일치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논리 구조. 그러니까 일치 문제에서 주체와 뭐를 대상을 바꾸어서 트릭을 쓰고 있다는 점 이것 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강, 2강 하고 잠깐 점검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작년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에요. 그죠? 빨리 더 나이 들기 전에 정착하고 세속적인 부귀영화 누려야 되는데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어쨌든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1, 2, 3, 4번에 다 에피쿠로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견해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1번부터 점검해 보죠. 자, 인간의 주체적 삶이 우주와 인간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육체 소멸, 영혼도 소멸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에 우주, 우연의 산물, 자, 신의 섭리가 인간의 삶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요. 4번에 에피쿠로스는 영혼 소멸하면 자, 인간, 그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거 받지 않는다죠. 받는다가 아니고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1문단 한번 보시면요.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자,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소멸얘기 나오네요.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뭐한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2번 확인되네요. 육체 소멸하면 영혼 소멸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연결되죠. 영혼이 소멸하면 뭡니까? 죽은 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요, 그죠?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자, 계속 가보죠.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우연의 산물 선택지 3번 확인되나요? 그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의 섭리 찾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되고요. 자,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1번에서 인간의 주체적 삶이 우주와 인간의 필연적인 법칙, 에피쿠로스는 필연성을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1대1로 금방 대응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2번 한번 가보죠. 이제 특정인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한번 보면 개미, 본성적 운동, 그 다음에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뒤쪽은 긍정 진술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본선적 운동의 주체,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역시 긍정 진술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자연물의 목적 실현, 때로 자연물의 해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문단의 셋째 줄 보면 낙엽이나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일종의 자연물로 설정돼 있고요. 넷째 줄부터 한번 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뭘 추구한다 그랬어요?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 왜 낙엽이나 우박 같은 것도 일종의 자연물이죠.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이고 사변의 낙엽이 거기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고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낙엽도 자연물이고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고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한 실현되고 그리고 그 목적의 실현은 뭐예요?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2번이 확인이 되죠. 본선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3번 바로 부인되나요? 자연물에 언제나 뭡니까? 운동 주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해가 된다라는 진술은 틀린 거죠. 그죠? 아직 이제 이성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맨 이문단 쪽에 한번 보면 마지막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고요. 그러나로 출발하면서 이런 비판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미는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미가 본성적인 운동을 하지만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도 틀린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정도는요. 확확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문학이라고 불렀던 독서 지문이잖아요. 그죠? 예, 독서 지문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계속 꾸준히 훈련하셔야 돼요. 일단 본인이 풀면서 푸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다면 무엇을 잘못 봐서 틀렸는지 그것도 꼭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13번 부정형입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죠. 일단은 1번은요. 언어, 그 다음에 언어가 뒤얽힌 행위, 그 총체가 언어놀이다. 언어놀이의 정의 개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언어놀이의 상황에서 단어 하나 구체적 행위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언어놀이 가능하려면 언어, 그 다음에 언어 연관 행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언어놀이 그리고 공통적인 본질 그리고 가족 유사성 해가지고요. 이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한번 가보죠. 첫째 줄 보시면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해서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핵심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1번이죠. 그러면 요거 1번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데 다양한 언어놀이들은 자 나오네요. 공통적 본질을 언어놀이는 공통적인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얘는
언어누리의 속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유사성을 형성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언어누리들이 갖고 있는 범주죠. 그리고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공통적인 본질하고요. 가족 유사성 얘기를 하고 있죠. 4번이죠. 언어놀이들은 공통적인 본질을 갖고 있지 않고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바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죠? 계속 가볼게요. 예컨대 예를 들면서요. 현장에서 망치라고 이게 단어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 보이죠? 그죠? 요거 선택지 2번의 단어 하나가 바로 이거인 거죠. 얘를 분석해서 정리한 게 선택지 나온 거예요. 망치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달라는 목적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때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언어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망치라고 했을 때 망치를 건네달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택지 번에 단어 하나가 망치를 건네달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놀이는요. 맥락 규칙을 알면서 뭐 해야 돼요. 그죠? 언어의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그러니까 그 언어가 뜻하는 행위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니까 3번에 언어와 그 다음에 언어와 연관된 행위 이를테면 망치라는 단어 자체가 망치를 건네달라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거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3번도요. 적절한 진술이 되는 거죠. 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제 찾는 거, 핵심 논지 찾는 것과 더불어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3강에서 15번까지 볼 겁니다. 예, 15번까지. 예, 오늘이 1차 수업이에요. 이 간만에 그 컴퓨터 켜고 이 영상 촬영하는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막 업데이트하고 뭐 돈 제가 이거 영구 결제한 거거든요. 좀 싼 가격에. 근데 또 막 다시 결제하라는 동해서 중간에 한참 헤맸습니다. 좀 의외로 이런 데서 발목을 잡는 거죠.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영상 찍어주고 편집하는 분을 어떻게든 구해야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어쨌든 그 자력으로 그죠? 자력으로 다 해야죠. 자, 14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선택지 볼게요. 자, 시경의 푼 그 다음에 조선 궁중악 영향을 줬다라는 것 얘가 주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경의 풍 여기에 노래는 민중삼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경의 풍 고려 소교 모두라는 범주 나와 있어요.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해서 얘가 주체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궁중악 그리고 남녀의 사랑 분신 간의 관계 확장 전환 해석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1문단 보시면요. 1문단 자,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궁중 연양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자, 고려 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는데 이 문단 민간의 노래가 궁중의 잔치로 사용된 연어는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고려 소교의 기원과 형성이 민간 노래가 관여돼 있는데 민간의 노래가 쓰인 연어는 뭐예요? 시경의 풍하고 관련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보면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잔치에서도 불렸고요.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연양 악곡을 선정했다. 그러면 보입니까? 그죠? 1번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 고려 조선 궁중잔치에서 불렸고 이를 참고해서 연양 악곡 궁중음악을 선정했다는 거니까 풍이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 준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요.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면 민간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그러면 보세요. 고려 소교가 민간의 노래와 관여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민간의 노래가 시경의 풍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하고 있다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뭐가 돼요? 2번에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들 민중의 삶이 반영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궁중합으로 편입된 거니까 민중의 삶이 반영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남녀 사랑 나오네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화와 임금의 고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 뭡니까? 신하와 임금의 구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군신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입될 수 있었다. 4번도 확인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결론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에 그러면 하층에 있던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주체가 3번에서 바뀌어 있죠. 상층 노래는요, 그죠? 영향을 받은 거고 주체는 하층 문화, 하층 노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하층의 노래가 상층의 문화, 상층의 노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역시 14번 같은 경우도요. 주체와 대상을 바꾸어서 트릭을 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3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죠. 일단 선택지 볼게요. 액면지식 한 주, 그 다음에 나뉘어서 양도될 수 없다. 나뉘어 타인 양도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주주,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출자 의무. 3번에 주주, 소유, 주식금액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이익 배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주총회 결의하면 주식회사 주주에게, 이가 주치네요, 채무를 지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둘째 줄 보면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다만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선택지 1번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문단 계속 가보죠.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한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는 부담한대요. 그러면 일단 2번에 그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유한 책임 속에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회사의 채권자라는 거, 회사의 빚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채무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 뭡니까? 유한 책임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 유한 책임 뭐예요?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가중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외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채무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제 그 독서 영역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나오는 게 뭐 인문, 예술, 뭐 사회, 문화, 과학, 기술로 상당히 다양화될 겁니다. 물론 이제 9급 국어나 7급 국어 범주에서 피셈 말고요. 과학, 기술 지문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좀 출제 빈도가 낮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독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7급 피셋의 언어 논리나 5급 피셋의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 일단 예술이나 과학, 기술,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좀 지시문 자체를 폭넓게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경제나 과학, 기술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반갑습니다. 그 1차 시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2차 시 강좌 매주 수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 전날 계속 일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단 생업 유지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요즘에 지방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빡빡합니다. 어쨌든 매주 수금 저녁 9시 이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 아침에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토 이렇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강의 길지 않으니까 뭐 토요일 날 같은 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2차 시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